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의 첫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당시 독일의 무명 작가였던 괴테를 유명 작가의 반열로 올린 작품이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서간체 소설이고요. 서간체 소설이라 하면 자기 고백적 서사를 이어나가는 방식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인물의 심리 상태, 심리적 묘사를 표현 투과하면서 독자들에게 공감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편지식의 서간체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소설이 유명해진 이유가 베르테르 효과 혹은 베르테르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익숙할 텐데요. 실제로 당시 유럽에서 이 작품을 읽고 베르테르의 자살을 모방해서 자살한 사람이 약 2,000명 정도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유명인의 자살 이후 유사한 방식의 자살이 일어나는 것을 베르테르 효과 혹은 베르테르 증후군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을 영화 글루미 썬데이 이후에 저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슬프고 우울한 그리고 절절한 사랑 이야기. 1774년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불쌍한 베르테르의 이야기 중 내가 찾아낼 수 있었던 것만을 정성껏 정리해서 여러분 앞에 공개합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은 저에게 고마워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정신과 성품에 대해서는 존경과 애정을, 그리고 그의 운명에 대해서는 공감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베르테르와 같은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의 고통에서 위안을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여 운명이나 자신의 과오로 인해 절친한 친구를 찾기 힘든 처지라면 이 작은 책을 벗으로 삼아도 좋을 것입니다. 제 1부. 1771년 5월 4일. 그렇게 떠나오고 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네, 내 소중한 친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대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그렇게도 아끼며 헤어지길 가슴 아파했던 자네를 남겨두고 오고도 이렇게 기뻐하고 있으니 말이야. 물론 자네라면 이런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리라 믿네. 자네 이외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마치 운명이 나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려고 그렇게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지 못하네. 불쌍한 레오노레의 경우만 봐도 그래. 하지만 그건 나에게만 잘못을 물을 문제는 아닌 것 같네. 그녀의 여동생이 가진 묘한 매력에 빠져 내가 희희낙낙하는 동안 그 가엾은 레오노레의 마음속에 열정이 생겨난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 행여 내가 그녀에게 먼저 의도적으로 추파를 던진 건 아니었을까? 어디까지나 진실하고 꿈이 없는 그녀의 애정 표현을 사실 조금도 우스꽝스럽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웃음거리로 삼으며 내심 그것을 즐긴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는 이런 또 나 자신에 대한 푸념만 늘어놓군. 친구, 내 자네에게 꼭 약속하건대 앞으로는 행동을 좀 고쳐보겠네. 앞으로는 운명으로 인해 생긴 작은 불행을 끊임없이 되뇌이곤 하는 이 버릇을 떨치려고 노력해보겠네. 난 그저 현재만을 만끽하면서 과거는 지난 일로 묻어버리겠네. 그런 점에서 자네의 판단이 정확했네, 친구.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런 면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과도한 상상력에 의존해 가면서까지 불행했던 지난 추억에 연연하지 않고 초연한 자세로 현재의 삶을 감내하고자 한다면 분명 괴로움은 줄어들 것이네. 우리 어머니께 당신이 부탁하신 일을 원만히 처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씀 좀 드려주게.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 소문만큼 그리 형편없는 분이 아니더군. 성격이 좀 괄괄해서 그렇지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셨네. 유산 분배가 지체되는 데 대한 어머니의 불만을 아주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그에 대한 나름의 원인과 경위를 밝히면서 조심스레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더군. 그 조건만 충족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상도 내줄 용의가 있다는 거야. 지금은 그 건에 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네. 우리 어머니께는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만 말해주게. 그리고 친구, 이러한 사소한 일을 처리하면서 이 세상에선 권모술수나 악의보다 오해나 태만이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새삼 깨달았네. 어쨌든 계략이나 악감정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 훨씬 적은 것은 분명한 것 같네. 아무튼 나는 이곳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네. 지상 낙원 같은 이곳에서는 고독이 내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아주 소중한 향유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네. 그리고 이 생기 넘치는 계절이 온갖 풍요로움은 두려움을 느끼곤 하는 이 마음을 따사롭게 해주지. 나무와 산 울타리마다 온갖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네. 이쯤 되면 한 마리 풍뎅이가 되어 이 꽃향기의 바다를 마음껏 헤쳐다니며 그 속에 온갖 자양분을 섭취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도시 자체는 그리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지만 경관만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다네. 이미 세상을 떠난 엠백작이 굳이 이 근처 언덕에 정원을 만든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라네. 실로 이 근처의 언덕들이 빚어내는 다채로움은 우리에게 더없이 아늑한 계곡을 선사해 준다네. 정원은 소박한 편이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에 들어서는 순간 이론의 조예가 깊은 정원사가 아니라 이곳 풍경을 스스로 만끽하고 싶어 했던 감성의 소유자가 정원을 설계했으리라는 생각이 드니 말일세. 나는 그 정원의 황폐해진 정자에 앉아 이미 세상을 등진 그 일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신 적이 여러 번이네. 정자는 고인이 생전에 자주 가던 곳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나도 좋아하게 된 곳이니 말일세. 그리고 곧 내가 이 정원의 임자가 될 걸세. 며칠 되진 않았지만 정원사도 내게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다네. 그러는 것이 그에게도 나쁘지 않을 걸세. 5월 10일.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기분이 유쾌한 날이야. 내가 온 가슴으로 즐기는 이 달콤한 봄날의 아침처럼 말일세. 나 같은 영혼이 지내기엔 안성맞춤인 이곳에서 나 홀로 인생을 만끽하고 있네. 친구, 지금 난 무척이나 행복하다네. 비록 평온한 현존감에 사로잡혀 예술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긴 하지만 말이야. 요즘은 그림엔 전혀 손을 대지 못한다네. 선 하나조차도 말일세. 하지만 이 순간보다 더 위대한 화가가 되어본 적도 없는 것 같네. 내 주위의 아름다운 골짜기에서 안개가 피어오르고 높이 솟은 태양은 울창한 숲 언저리를 어루만지며 몇 가닥 빗줄기만이 성전 안으로 힘겹게 고개를 들이밀 뿐이네. 그러면 나는 이때다 싶어 졸졸 흘러가는 시냇가의 짙은 녹음에 누워 땅 쪽으로 몸을 수그린 채 온갖 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곤 한다네. 더욱이 나뭇가지나 풀잎 사이의 작은 세상에서 어린 곤충들이 꼼지락대는 모습과 수많은 땅벌레와 날벌레들이 신비로운 형상을 가까이서 지켜볼 때면 당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한 조물주의 존재를 느낀다네.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감싸고 이끄시는 전지전능한 분의 존재를 느낀단 말일세, 친구.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둠에 잠기고 나를 둘러싼 세계와 하늘이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처럼 내 영혼 속으로 침잠해 들어올 때 나는 그리움에 젖어 이렇게 생각하곤 하지. 아, 내 안에 이토록 충만하고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것을 종이 위에 생생하게 되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거울이듯 그 종이가 내 영혼의 겨울이 되게 할 수 있다면 친구 하지만 나는 그로 인해 당장 파멸할 지경이라네. 나는 이런 현상들의 찬란한 위력 앞에 굴복해버리고 만다네. 5월 12일 이 지역에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유령이 떠도는 건지 아니면 천국에 있는 듯한 아늑한 환상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환경이 마치 낙원처럼 여겨지네. 마을 어귀에 샘물이 하나 있는데 멜루지네와 그 자매들처럼 나도 그 샘에 푹 빠져 산다네. 야트막한 언덕을 내려가면 둥근 아치가 나오고 그곳에서 20계단 정도 더 내려가면 그 아래 대리석 바위 틈에서 맑디 맑은 샘물이 솟아나온다네. 샘의 위쪽을 에워싼 나지막한 돌담, 그 일대를 뒤덮은 키 큰 나무들, 그곳에 감도는 서늘한 기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사로잡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네.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곳에 가서 1시간 정도 앉아 있다 오곤 하지. 그럴 때면 마을 처녀들이 찾아와서 물을 기러 가기도 한다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부담이 가장 적은 일이기도 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일에도 속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주들까지 손수 물을 길었다네. 그곳에 앉아 있으면 옛날 가부장제 시대에나 그랬을 법한 광경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곤 한다네. 가문의 어르신들이 샘물가로 가서 서로 안면을 트고 청혼했던 장면이라든지 자비로운 정령들이 샘물 주위를 떠도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 이런 기분을 함께 할 수 없다면 그는 틀림없이 한여름날의 고된 방랑 끝에 한 번도 시원한 샘물로 갈증을 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거야. 5월 13일 이곳으로 내 책을 보내도 좋냐고 물었지 친구. 제발 그 일만은 말아주게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자극이나 격려 따위를 바라지 않는다네.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은 몹시 요동치고 있으니 말일세.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은 자장가일세. 그리고 그 자장가를 내가 좋아하는 호메로스의 작품 속에서 원하는 만큼 찾아냈다네. 나는 끓어오르는 피를 진정시키기 위해 얼마나 자주 자장가를 불러야 했는지 모른다네. 내 마음처럼 굴곡이 심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자네는 본 적이 없을 거야. 친구, 새삼스레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군. 번민에서 방종으로 감미로운 우울에 빠져 있다가도 이내 위험천만한 열정으로 변해버리는 내 모습을 늘 곤욕스럽게 지켜봐야 했던 자네에게 말일세. 게다가 나는 이 마음을 병든 아이 다루듯 한다네. 모든 걸 다 허락해주고 있는 사람인 셈이지. 내 말을 부디 남에게 옮기지는 말게나. 이를 고깝게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5월 15일 이곳 사람들과 많이 가까워져서 그새 나를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사람도 몇몇 생겼다네. 어린 아이들이 더 그런 편이지. 서러운 일을 겪지 않은 것은 아니네. 처음 이곳에 와서 그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이것저것 사심 없이 물어보았을 때 내가 자기네를 조롱하는 줄 알고 사뭇 쌀쌀맞게 대하던 사람도 적지 않았네. 하지만 그리 불쾌하지는 않았네.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던 사실을 생생하게 느꼈을 따름이니까. 신분이 좀 있다는 자들은 평민을 너무 가까이 하면 자신들의 위험이 손상된다고 생각하는지 늘 매몰차게 거리를 두려 하네. 어디 그뿐인가. 의도적으로 겸손을 가장해서 외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오만함을 더더욱 절감케 하는 경박하고 야속한 적속들도 있네.
우리네 인간은 동등하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될 수 없음을 나는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알량한 존경심을 얻으려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패배가 두려워 적을 보고 숨어버리는 겁쟁이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얼마 전 우물가에 갔다가 젊은 하녀를 만난 적이 있네. 그녀는 물동이를 계단 맨 아래쪽에 올려놓은 채 그것을 머리에 얹어줄 아는 누군가를 찾느라 사방을 둘러보고 있더군. 나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서 그녀에게 물었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가씨? 그러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네. 아, 아니에요. 사양할 것 없어요. 그녀는 이제야 머리에 따리를 얌전히 얹어놓더군. 내가 도와주자 그녀는 감사하다는 말을 뱉고는 황급히 계단을 올라갔지. 5월 17일. 이곳에 온 후로 나는 온갖 부류의 사람을 알게 되었지만 친구처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했네. 하지만 내게 그 사람이 마음을 끄는 어떤 매력이 있어서인지 다들 나를 좋아해주고 친근하게 대해준다네. 그런 것에 비해 함께 할 수 있는 여정은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프지. 이곳 사람들의 성향을 묻는다면 다른 곳과는 다를 바가 없다고 밖에 대답할 수 없네. 인간사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나. 많은 사람이 민생고를 해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그러다가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 여가 시간이라도 생기면 괜히 좌불안석이 되어 이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갖은 애를 쓰니 말이야. 하, 인간의 운명이란. 하지만 이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정갈하게 차린 식탁에 둘러앉아 허물없이 진솔한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지. 마차를 타고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분위기를 봐서 춤을 추기도 하지. 가끔 나 자신을 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 인간에게 아직까지는 허용되는 즐거움을 나누는 것은 내게 늘 유익하다네. 그러나 내 안에서 연소되지 못한 채 퇴색하는 에너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네. 또 그렇기에 그것을 조심스레 감춰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바라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편치 않네. 하지만 어쩌겠나. 오해를 받는 것 또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운명인 것을. 나의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여자친구가 결국 세상을 등졌다니. 그토록 허물없이 지냈던 사이였건만. 나 자신을 나무라고 싶네. 넌 바보 멍청이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것을 무모하게 찾고 있으니. 그러나 한때 그녀는 내 사람이었지. 나는 그녀의 심장과 그녀의 거룩한 영혼을 느꼈다네. 그 영혼과 함께했던 순간만큼은 되고 싶었던 모든 것이 될 수 있었던 까닭에 나 자신을 실제의 나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라고 느끼곤 했네. 아, 그때 내가 발산하지 못한 영혼의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있던 건가? 그녀 앞에 서면 이 가슴으로 자연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신비스러운 감정이 솟구치지 않았던가? 우리 만남은 가장 섬세한 감성과 더없이 예리한 지성이 어우러진 영원한 직조물이 아니었던가? 그것의 변화무쌍함은 종종 극단적인 일탈로 치우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천재의 징표로 여겨지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은 그녀가 나보다 세상을 먼저 경험했던 몇 년, 그 세월만큼의 빚을 먼저 갚고 떠난 것이네. 나는 그녀를 절대 잊지 못할 걸세. 그녀의 강직함과 고결한 관대함을 잊기란 쉽지 않겠지. 며칠 전 나는 V라는 정직하고도 아주 호남형인 젊은 친구를 만났네. 대학을 갓 졸업한 그는
자신을 유달리 영특하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남들보다는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 또 굉장한 노력형 인간으로 보였어. 좌우지간 꽤 박학다식한 청년이었네. 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그리스어도 할 줄 안다는 소문을 어디선가는 듣고는 나를 찾아와 한바탕 지식의 향연을 펼쳐 보였네. 과퇴에서 우드, 드필에서 벤켈만에 이르기까지 말리세. 그뿐인가? 자기는 슐처의 이론 일부를 완독했을 뿐만 아니라 아인의 고대 연구에 관한 원고도 소장하고 있다더군. 나는 그냥 조용히 경청했지. 그리고 또 썩 괜찮은 분을 알게 되었네. 영주의 행정관인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지. 9이나 되는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양반을 보면 누구나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하더군. 특히 그의 맏딸에 대한 평판이 자자하다네. 나를 초대해 주었으니 간만에 찾아뵐 생각이야. 그가 거주하는 영주의 수렵가는 여기서 1시간 반쯤 떨어져 있다네. 부인과 사별한 후 시내 관사에서 지내는 것이 마뜩찮아 그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다더군. 그 말고도 몇몇 별종들을 더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는 짓은 하나같이 눈에 거슬린다네. 특히 어줍잖은 친절을 베풀려는 그 태도는 딱 질색일세. 그럼 잘 지내게나. 이 편지는 자네 마음에 들 걸세. 역사를 기록하듯 사실적인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 말이야. 5월 22일. 인생의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이 수긍했지 않은가. 나 또한 어딜 가나 그런 감정에 사로잡힌다네. 활동하고 연구하는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볼 때, 인간의 노력이 욕구 충족을 위해 사용되며 그 욕구라는 것이 궁핍한 생활을 연장시키는 것 외엔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리고 연구 성과에 만족한다는 것이 우리를 가둔 감옥의 벽에 온갖 형상과 밝은 풍경을 그려놓는 것 같은 몽상적 체념의 다름 아님을 알게 될 때, 빌헬름, 그럴 때면 나는 말문이 막힌다네. 그러면 나는 내면으로 돌아와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하곤 하지. 그것 또한 사실적인 묘사나 생생한 에너지가 넘치는 세계는 아니라네. 어렴풋한 예감과 어두운 욕망의 세계지. 그곳에선 모든 것이 내 감각 앞에 몽롱하게 떠들고 나는 꿈을 꾸듯 그 세계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인다네. 아이들은 뭔가를 원하면서도 왜 그것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점에서 학식 있는 교사나 가정교사들의 의견이 일치하네. 하지만 어른들 역시 별반 다르진 않네. 그들도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세상을 방황하지. 뿐만 아니라 목적에 맞게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다네. 비스킷과 회초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는 매 한 가지지. 아무도 그런 사실을 선뜻 인정하려 하진 않겠지. 하지만 적어도 내게는 명약관화한 일이네. 이와 관련해서 자네가 무슨 말을 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네. 말하자면 아이들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인형 옷이나 입혔다 벗겼다 하고 엄마가 사탕 과자를 넣어둔 서랍주의를 맴돌다가 마침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라도 하면 그걸 한 입에 털어놓고는 더 줘 하고 때를 쓰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거겠지. 또 보잘것없는 자기네 일과 제 열정에까지 화려한 미사여구를 붙여놓고 자기네가 하는 일이 인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굉장한 프로젝트인 양 유세를 떠는 사람들 역시 축복받았다 할 것이네. 그런 재주를 가진 자들에게 부디 축복이 있기를. 하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만사히 향방을 주시할 줄 아는 사람, 형편이 괜찮은 시민들은 자신의 작은 정원을 낙원처럼 가꿀 줄 알며 불행을 겪은 사람들도
무거운 짐을 지긴 했지만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저 밝은 햇살을 단 1분만이라도 더 바라보길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지 아는 사람. 그래. 그런 사람이라면 묵묵히 자신의 세계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사람은 아무리 속박을 받아도 가슴에는 늘 자유라는 달콤한 감정을 간직한다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네.